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독한 트레이닝. 돈은 모으고 재능은 낭비하라. 월수익 200만 원에서 시작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파이프라인 만들기. 김혜한 지음, 창비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말하는 사람 빼고 다 변한다. 매사에 화를 내며 여기저기 싸움을 걸고 다니던 내가, 아침 수업이라면 포기 붙어 있던 내가 변했다. 어릴 때부터 화가 많았던 것은 타고난 기질이기도 했지만 실은 뭐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유년 시절은 대개 부모가 만든 환경으로 결정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불공평했다. 그것이 나는 항상 불만이었다. 나의 부모는 돈에 대해 잘 몰랐다. 아빠는 주로 무직자였고 때로 산속 별장지기, 뱃사람, 택시기사, 공장 경비원이었다.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 도시락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가 호프집, 노래주점 주방에서 돈을 벌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빴고 늘 돈에 쫓기며 살았다. 어쩌면 우리에게 돈은 공포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나에게 돈이란 한 지역에 정착할 틈 없이 서둘러 싸는 이삿짐이었고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기 위해 어렵게 전화기를 드는 엄마의 뒷모습이자 화가 난 아빠를 더 화나게 만들어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보통 돈 때문에 발생했고 당시 나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어렸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돈을 벌지 않는 아빠가 싫었고 집이 화목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아이들이 미웠다. 돈과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던 동화책에서 선은 가난하고 악은 부유했다. 흥부나 신데렐라, 놀부나 신데렐라의 계모와 언니만 봐도 알 수 있었다. TV 드라마에서도 돈을 가진 쪽은 대부분 나쁜 놈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택하고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책이 좋았다.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것, 신기하고 행복한 것들은 현실이 아니라 죄다 책 속에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옆 학교에 다니는 잘생긴 밴드부 남자들과 어울리려고 락 음악을 많이 들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캠퍼스 커플이 되어 연애에 푹 빠져 살았고 취업하고 나서는 월급을 받는 족족 각국을 떠돌며 여행했다. 30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울산에서 홀로 상경했다. 그리고 1년 뒤 그 꿈을 이뤘다.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내는 것. 그토록 원했던 일이지만 막상 책을 내고 나니 이상하게 허무감이 몰려왔다. 작가라는 직업만으로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책을 내기 전과 후가 별다를 것 없던 나날. 치과를 다니며 글을 써야 하니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 하루 중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직장에 다 쓰고는 퇴근해서 겨우 책상 앞에 앉으면 내 꿈이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드라마 작가로 제안을 받은 뒤 대본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 치과를 그만두었더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자본주의에서 나의 행복이란 무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여도 좋아하는 뮤지컬 공연의 티켓을 제일 싼 값에 구하는 것이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즐길 수 있다면 VIP석에 앉은 사람이 부럽지 않았다. 200만 원 언저리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 그러나 글만 쓰는 삶을 지속하다가는 공연을 보는 여유조차 영영 느낄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드라마 대본을 쓰는 동안에는 뮤지컬 공연은커녕 책을 사는 일마저 부담스러워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경우가 많았다. 첫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받고 1년 반 동안 아무런 수입 없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그럴수록 언제 올지 모를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글에 매달렸다.
나는 마흔을 앞두고 있었고 아빠는 곧 일흔이었다. 38살, 부천의 조그만 빌라를 사기 위해 찾아간 은행 대출 창구 앞에서 돈이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닌 기회와 여유를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지독하게 돈 공부를 했다. 돈을 공부하고 벌면서 돈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크게 배웠다. 내가 원하는 공연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보고 때로는 친구 티켓까지 사줄 수 있는 것. 아니, 이런 간단한 문제를 떠나서 돈은 나를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온전히 원하는 일로 24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의 대부분은 돈 걱정에서 온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도 돈이 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된다. 대신 그 시간에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38살 이전에 내가 돈에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을 충분히 가져보기도 전에 내가 먼저 돈과 거리를 둔 것이다.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돈이 좋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긍정적인 경험으로 체득한다. 돈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점을 가졌다는 건 정말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껏 돈을 가져본 적 없던, 누구에게도 제대로 돈을 배워본 적 없던 예전에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도 이제는 웃으며 돈이 좋다고 말하자. 돈은 정말로 좋은 것이고 우리를 더 우리답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마인드, 포기할 수 있는 용기. 평범한 직장인이 대보호가 되려면 어느 부분에서는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세후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돈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내가 나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빨리 포기하는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생애 첫 집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포기했다. 누구나 원하는 서울의 아파트.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는 청약이나 대출 등 유리한 혜택이 있고 무엇보다 똑똑한 한 채를 마련하는 건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38이 되고 나서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전 재산이라고는 전세금 3천만 원이 전부였던 나에게 서울의 아파트란 불가능한 꿈이었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연소득 480만 원이던 가난한 프리랜서에게 청약이나 대출은 큰 의미가 없었다. 꿈이 길어지면 악몽이 된다는 말처럼 서울의 아파트를 목표로 남은 생을 바치느니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방법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생애 첫 주택으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1억 원대 초반의 빌라를 선택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소득 증명서도 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도 받으며 나의 무지와 돈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결국 제 발로 구직시장으로 돌아가 작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의 힘을 느끼며 시간을 쪼개 살았다. 이 모든 것은 난생 처음 해본 부동산 매매라는 살아있는 돈 공부로부터 시작되었다. 6개월 동안 발품을 판 덕분에 좋은 집 찾는 법과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급매물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좋은 집을 급매로 잘 구한 덕에 살 때부터 시세 차익이 생긴 작은 빌라는 이미 나에겐 똑똑한 한 채이다. 내 집은 있지만 내 방을 가지는 것을 포기했다. 부천의 작은 빌라는 계획대로 셰어하우스로 운영했다. 월급쟁이가 대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월급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생활비는 짠테크를 이용한 부수입으로 충당해야 했다. 이전에 살던 전셋집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경험한 일이 셰어하우스를 바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당시에는 한창 드라마 대본을 쓸 때라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용돈이라도 번다는 마음으로 1박당 1만 원의 방 하나를 내줬다. 가격이 저렴해 예약이 비는 날이 없었다. 장기로 머물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나 결국 내 방도 내주고 나는 거실 한편에서 칸막이를 치고 지냈다. 이때 집과 공간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내 공간에 찾아온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에 목마른 나에게 아주 매력적인 경험이었다. 그건 낯선 침대 위에 부는 바람을 느끼며 떠돌이로 살던 내가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한 계기이기도 했다. 장담컨대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낯선 침대 위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방 3개짜리 우리 집에는 하우스메이트 셋이 각 방에서 살고 집주인인 나는 거실의 한 부분을 썼다. 돈이 좋아도 방 하나 없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내 집에 방 하나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급 200만 원으로 대부호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아직도 나는 편하고 고상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적당한 불편과 스트레스가 때때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만 안다. 내 공간에 대한 간절함이 결국 집 근처에 급매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만들었으니까. 저주택을 사면서 쌓은 노하우로 좋은 매물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했으니까. 공간 임대업으로 등록된 이 공간은 오피스 쉐어로 수익을 내는 곳이자 작업실이며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돈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다. 회사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커피를 사 마시며 수다 떠는 일을 포기하고 휴게실에서 혼자 신문을 읽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의 술 약속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새 옷은 사지 않고 외투 2벌로 직장을 다녔고 먹고 싶은 야식을 꾹 참고 공복 12시간을 지켰다. 주 1회 무지출 데이를 지키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흘은 더 고민한 다음 결국 사지 않았다. 인생의 많은 즐거움과 작별했다.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다고 진짜 대부호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때도 있었지만 딱 6개월을 견뎌보니 달라진 것은 통장 잔고만이 아니었다. 1. 돈을 써야 할 곳과 쓰지 않아도 될 곳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 2. 나의 변화를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빈자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다. 3.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선명해졌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예전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돈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인생이라면서 바로 선을 그어버렸을 사람이 가진 그만의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다. 돈 공부는 단순히 액수만 불리는 게 아니라 나와 타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이해를 쌓는 과정이다. 새로운 변화에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대부호의 호는 호걸호다. 호걸이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넓은 마음과 높은 기계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대부호를 목표로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로는 MBTI보다 지출 명세서가 그 사람을 더 솔직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제대로 돈을 쓰기 위해서이다. 제대로 돈을 쓰려면 일단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1년, 아니 딱 6개월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고 모으는 것에 집중해보자. 포기한 것보다 더 크고 멋진 것들이 나타나 곧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주식. 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 시작. 주식을 처음 시작한 해는 2017년. 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 여름보다 앞선다. 돈에 관심이 없는데 왜 갑자기 주식 앱을 다운받았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 숱한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못 말리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2017년 10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과의 원장님은 직원들에게 적금 대신 주식, 적금 대신 펀드라는 말을 자주 했다. 지금이야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존리를 필두로 대대적인 주식 붐이 일어났지만 이전에는 주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람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내 주변 어른들에게 주식은 마치 오토바이와 예술처럼 부모 걱정시키기 가장 좋은 것,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 곧 패가망신하는 것이었다. 당시 같이 있던 직원들의 반응 역시 하나같이 부정적이었다.
주식하면 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닌가요? 주식할 돈이 없는데요. 여기서 타고난 반항아.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상하게 더 하고 싶은 김년의 눈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돈이 많고 나보다 훨씬 성실한 원장님, 20년 넘게 주식을 재미있게 해온 원장님이 크게 들어왔다. 저렇게까지 권하는데 그 말을 한번 믿어봐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주식이라고 하면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덜컥 겁부터 먹는다. 보통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월급으로 코스피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 옵션이나 신용 미수 같은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다수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거나 자존심을 잃는 바람에 무너진다. 다행히 돈에 큰 욕심이 없던 나는 일단 주식 F부터 깔았다. 당시 원장님 말씀을 따라 주식을 시작한 직원은 내가 유일했다. 다음 달 카드값으로 빠져나갈 100만 원으로 원장님이 추천해준 HMM을 샀다. 원장님은 첫 번째 제자에게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기업 재무제표나 주식 차트 같은 건 당연히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어차피 종잣돈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니 공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시시각각 빨갛고 파랗게 변하는 숫자들을 보는 것만으로 내 손안의 강원랜드처럼 재미가 쏠쏠했다.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들 공부를 먼저 하라고 하지만 나는 내 돈이 들어가야 진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주식을 시작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사고 싶어도 많이 살 수 없으니 나중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백신을 맞고 하루 이틀 알아누워서 직접 몸으로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히려 처음에 가볍게 돈을 잃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거래 정지된 내 주식. 이렇게 날린 20만 원은 학원비다.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친구 따라 코오롱 티슈진을 샀다. 뭐하는 회사인지 전혀 모른 채로 셀트리온을 필두로 바이오주가 대세였던 당시 분위기에 따라 이것도 오르겠지 싶은 마음에 덜컥 매수했다. 주식에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수익률 때문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망하기는 쉽지 않다. 조금만 생각해봤다면 우리 집 TV, 컴퓨터, 세탁기, 내가 쓰는 화장품, 내가 마시는 커피 등 주변에 널린 상품의 회사 주식을 적금 넣듯 모았다면 거래 정지되는 주식이 생기기도 힘들다. 지금이야 일목요연하게 나의 주식 철학을 말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당장 카드값을 내기 위해 별 변동이 없던 HMM을 팔고 앞으로는 스스로 머리를 써서 종목을 발굴해보자 결심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이득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사면 좋을지 궁리했다. 지금이 겨울이니까 내년 여름 복날을 생각해 하림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았다. 당시 채식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눈 딱 감고 주식을 샀다. 그렇게 양심까지 팔며 복날의 일확천금을 기대했지만 문제는 여윳돈이 없으니 내년 복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 달 카드값으로 전량 매도해야 했다. 그 후 드라마 대본을 쓴다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자연히 주식과 멀어졌다. 결국 주식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준비물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고정 수익과 여유 자금이다. 다시 주식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돈 공부를 시작하고 집가에 들어가면서 월급이라는 준비물이 생기고 나서부터였다. 심지어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짠테크까지 완전히 설렵한 상태라 생활비는 부수입으로 해결하고 집과 월급 전액은 주식을 하는 데 썼다. 월급으로 전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 주가 근무가 있으면 자진 신청하고 출근길도 그리 힘들지 않았다. 2020년 3월 코로나발 주식 붕괴가 일어났을 때 계속 주식을 해오던 친구들은 공포심에 빠르게 매도했지만 그제야 돈이 준비된 나는 패닉장에서 주식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다.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주식을 샀고 다행히 주식장은 단기간에 회복되었다. 이번에는 스스로 주식을 공부했다. 1. 치과에 출근하면 경제신문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 회사를 눈여겨보고 매수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기. 2.
퇴근 후 네이버나 다음증권 등에서 당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살펴보기. 3. 유튜브 방송 보기. 4. 주식 책 읽기. 2020년 3월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 할 정도로 시장이 특이했는데 나는 그때 막 투자를 시작했던 터라 그 기회를 100% 활용하지 못했다. 다만 그 해에 종잣돈, 즉 시드를 불렸다. 하루 밥값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단타로 사고 팔다 보니 나중에는 시드가 커져 밥값이 일당이 되기도 했다. 돌아보면 2020년처럼 특이한 시장에서는 사고 팔기를 줄이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았을 듯하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주식에서 코인으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주식에 소홀해졌다. 그럼에도 2020년부터 2년간 주식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결과 실현 수익은 3천만 원이 넘었고 무엇보다 종잣돈은 2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겐 크고 누군가에겐 작고 귀여운 돈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주식 앱을 다운받아 취미로 주식 투자를 선택한 것은 참 다행이었다. 테니스, 골프, 스킨스쿠버, 서핑 등 어떤 취미든지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구하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돈을 벌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취미 활동이 되어준다. 특히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꼭 권하고 싶다. 신나게 돈을 쓰며 쇼핑하는 기분인데 계좌에 돈이 그대로 있다. 심지어 불어나기도 한다.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손해를 보며 팔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강제 예금의 성격으로 지출까지 줄여준다. 현재는 한 종목의 주식 비중을 크게 잡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 예전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주식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취미 생활 중 하나이다. 돈의 맛.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의 무게. 내가 벌어 내가 쓰는 맛, 쓰기보다 모아가는 맛, 모은 돈을 불려가는 맛,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맛,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맛. 내가 생각하는 돈의 맛이다. 38년째 돈알못으로 살던 내가 이렇게 다양한 돈의 맛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앞서 이야기한 1박에 10,000원짜리 에어비앤비를 하면서였다. 전셋집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다 보면 세입자인 동시에 집주인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손님을 직접 대할 때면 호텔하우스 키퍼이자 료칸 주인의 마음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을 만나다 보니 타인을 보는 시선이 확실히 넓어졌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게 되었다. 결국 사람이 가는 곳에 돈이 따라가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무엇보다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경험이 준 가장 큰 성과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빠와의 작은 전쟁을 끝낸 것이다. 나는 사이좋은 모녀지간이 항상 신기했다. 그런 사이는 TV 드라마 속에나 존재하는 거라며 평생을 살았다. 아빠와 사이가 좋다는 딸들을 보면 질투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편이 더 아름답고 좋으니까. 가족 중 누군가와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건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비극이다. 내게 아빠란 단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었고 부르다가 내가 먼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 이름이었다. 엄마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언제나 넘치는 애정을 덜어내는 것이 일이었는데 아빠에 관한 글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에게 아빠는 한국의 가부장제 그 자체였다.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재떨이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하며 엄마를 리모컨 부리듯 부리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식상할 정도로 전형적인 8, 90년대 K문제 가장다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할까?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순전히 아빠 때문이었다.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걸 너무나 싫어했지만 노트에 아빠 욕을 쓰다 보면 페이지가 술술 넘어갔다. 물론 어떠한 문학적 수사도 담겨 있지 않는 분노 그 자체에 가까운 글이었지만
그때 글쓰기의 효능을 어렴풋이 알아챘던 것 같다. 아빠와 우리 집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IMF 때였다. 당시 백수가 된 아빠는 몇 달 뒤 택시기사가 되었다. 택시를 몰던 3년간 아빠는 밤늦게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기보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세어보는 시간이 많았다. 밤이 되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불빛 때문에 눈이 시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은 만취한 진상 때문에 개고생을 했다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푸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온 딸에게 그런 대화는 먹히지 않았다. 어차피 이 모든 게 아빠가 선택한 삶 아닌가? 나야말로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고 학교고 다 때려치우고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아빠의 행패는 고스란히 나에게 물려내려졌다. 그렇게 아빠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빠가 원하는 것들의 반대편에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나는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의 시대를 향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정말 청개구리처럼 살았다. 어쩌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속일 수 없는 나의 기질이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일은 아빠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고, 그랬기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며 무시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새 나는 아빠가 가장 원했던 직장에 가만히 딱 붙어 있다가 때가 되면 시집이나 가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에 도착해 있었다. 직장은 툭하면 때려치웠고, 시집은커녕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만나보겠다며 전 세계를 여행했다. 그런 경력을 살려 신문과 잡지에 연애와 섹스 칼럼을 썼다. 아빠를 골탕 먹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빠의 딸이었기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작가가 되고 책을 내게 된 것도 아빠에게는 다 쓸데없는 짓에 속했다. 어쩌면 아빠 말대로 쓸데없는 짓일지도 몰랐다. 교훈과 감동과는 먼 2권의 책을 냈고 독자가 생기긴 했지만 먹고 살 길은 막막했다. 열과 성을 다해 썼던 2번째 책이 1세도 채 나가지 않아 36에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나도 아빠도 비상 상황이었다. 택시기사 옷을 입은 아빠를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처럼 아빠도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느껴졌다. 시집도 가지 않고 이상한 글을 쓰면서 돈도 못 벌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딸. 그래도 눈치가 빠른 편이라 친척들이나 아빠 친구들이 오면 방 안에 조용히 숨지기고 없는 척하거나 외출해서 자리를 피했다. 몇 달 뒤 드라마 작가 제의를 받고 울산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무엇보다 아빠와 다시 멀어질 수 있어서 기뻤다. 들뜬 마음으로 짐을 챙기는 나에게 아빠는 이제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라는 말로 배웅을 했다. 어쩜 우리는 이렇게 상극일까?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니 일이 잘 풀릴 리가 있나 했지만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을까? 800만 원이라는 계약금 외에 1년 6개월 동안 받은 돈이 없었다. 그러다 전세 계약이 끝나 집을 알아보며 난생 처음 연소득 증명서라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버뜩 들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치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돈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아빠를 미워할 겨를이 없었다. 토요일에도 치과에 나갔고 하루 10만 원은 더 벌기 위해 추가 근무도 빠질 수 없었기에 울산에 내려갈 여유가 없었다. 남들보다 2~3배 더 벌기 위해 남들보다 2~3배 더 일하는 방법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시간을 쪼개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렇게 연소득 480만 원이 월소득을 넘어서고 슬슬 돈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쯤 거울에 비친 충혈된 눈에서 택시를 몰던 아빠가 떠올랐다. 아빠를 닮지 않으려 술과 담배를 멀리했지만 늘 제멋대로인 점,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것, 쓸데없는 자존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방랑벽은 도저히 피해갈 수 없었다. 돈의 맛을 내가 에어비앤비로 알게 되었다면 아빠는 택시를 몰면서부터 알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택시 기사의 공통점은 많다. 첫째, 내가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손님에게 직접 돈을 받으니
크지 않아도 매일 현금 흐름이 생긴다. 셋째, 10,000원 한 장 버는 것이 이렇게 고단하는 것을 알면 10,000원 쓰기가 어려워진다. 넷째, 매번 새로운 손님들과 함께 그들의 사연이 같이 온다. 다섯째, 자잘한 싸움을 줄이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결국 내 시간과 기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빠는 택시기사로 일한 뒤 백수로 지내는 시간 없이 공장 경비든 아파트 경비든 쉬지 않고 일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전하던 월세집, 친척집, 시골 폐가, 다세대 반지하 집에서 벗어나 난생 처음 아파트라는 주택 형태에서 자가로 살게 되었다. 나 역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돈의 맛을 깨닫고 집을 사야겠다 결심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뒤늦게 돈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다 돈에 관한 책까지 냈다. 물론 책을 냈다고 해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는 말을 되새기며 시간을 더 쪼개 썼다. 아빠의 인정도 누군가의 인정도 필요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누군가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에 관한 나의 첫 책, 오늘부터 돈독하게가 나왔을 때도 아빠에게는 굳이 책에 관해서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내 상황에 대해서든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과거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서 어쩌면 무소식이 희소식인 사이가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일상은 더 바빠졌다. 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했고 놀랍게도 중국에 출판권이 팔렸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친가 친척들에게 축하 메시지가 쇄도했다. 책을 10권 보내달라는 주문부터 계좌로 금일봉을 받아보기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갸우뚱하고 있을 때 언니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다. 지난밤 내 책을 읽은 아빠가 친척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며 캡처한 메시지를 보내줬다. 짧은 카톡 안에는 내가 그동안 아빠라는 사람에게 바랬던 것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자존심이 센 건지 아나무인으로 우리를 고생시켰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번도 나를 작가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사람. 바로 우리 아빠였다. 그런 사람이 나의 필명을 한자 한자 풀어가며 써놓은 메시지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글의 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두 사람은 다른 성별, 다른 세대, 다른 관심사에 아빠와 딸로 억지로 묶인 관계 외에 전혀 통하는 것이 없는 사이였다.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고 서로 다른 삶을 원했던 사람들이었다. 아빠는 내 책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했다기보다는 책 안에서 예전의 본인을 발견한 것 같았다. 아직도 아빠와 딸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이 가진 무게를 잘 알고 있다. 지폐 한 장을 벌기 위해 우리가 느꼈을 수많은 감정, 그 한 장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들, 간단히 표현되지 않는 돈의 맛. 그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지금은 미움도 고통도 다 건너왔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인연으로 우연히 한 보트를 타고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온 우리에게 앞으로는 미움과 화를 뺀 말과 감정을 전하며 살고 싶다. 벌써 71살이 된 아빠. 건강하시고 쉽게 행복해 합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